동방박사의 오디오북. 고전소설 다시 읽기. 첫 번째, 데미안. 제1장. 두 세계. 내가 10살 무렵 겪었던 일에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당시 나는 우리가 살던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시절의 많은 것들이 내게 향기로운 내음을 풍겨 아픔과 아련한 전율로 내 마음을 울린다. 어두운 골목길들과 밝은 집들과 탑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따스한 아늑함과 포근함이 넘치는 방들, 유령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비밀이 넘치는 방들, 따스한 옹색함, 토끼와 하녀들, 민간 약초, 말린 과일의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그곳에 두 세계가 뒤섞여 있었다. 상반된 두 극단으로부터 낮과 밤이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더욱이 그 세계는 훨씬 더 좁아서 원래 우리 부모님만 계셨다. 나는 그 세계의 대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렸고 사랑과 근엄함, 모범과 학교라고 불렸다. 은은한 광채, 맑음과 청결이 그 세계에 속했으며 다정하고 상냥한 대화,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범절이 그 세계의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으며 또 그곳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냈다. 그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반듯한 노선들과 길들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바른 결심,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그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냄새를 풍기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을 약속하고 요구했다. 그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젊은 기술공들, 유령 이야기와 나무새스러운 풍문들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으스스하고 섬뜩한 호기심을 일깨우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 도살장과 감옥, 술주정뱅이와 앙칼진 여자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절도와 살인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넘쳐났다. 이처럼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하고 조야하고 잔인한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졌다. 바로 옆 골목에서, 바로 옆집에서 경찰들과 불황자들이 주변을 배회했고 술에 취한 사내들이 마누라를 두들겨 팼고 저녁이면 젊은 아가씨들이 공장에서 무리지어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마법을 걸어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었고 강도들은 숲에서 판을 쳤고 방화범들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곳곳에서 이 두 번째 격렬한 세계가 분출해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의 방들만 빼고 곳곳에서. 그것은 참 근사했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안식,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멋졌고 또 다른 모든 것들, 모든 시끄럽고 요란하고 음울하고 폭력적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 멋졌다. 거기에서 한 걸음만 폴짝 뛰면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이한 사실은 그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었다. 두 세계가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가.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녀 리나가 저녁 기도 시간에 거실 문가에 앉아서 매끄럽게 편 앞치마 위에 깨끗이 씻은 손을 올려놓고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면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의 세계, 밝음과 올바름의 세계에 속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부엌이나 땔감 창고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거나 비좁은 푸주간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말다툼을 벌일 때면 생판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으며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었지만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곳에 그 다른 것이 있었다. 그 다른 것이 종종 낯설고 으스스했으며 거기에서는 번번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 시달렸는데도 나는 그 속에서도 살았다. 심지어는 그 금지된 세계에 사는 것이 더없이 좋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종종 밝은 세계로의 귀환이 어쩔 수 없이 귀환해야 했고 또 귀환하면 좋기도 했지만 덜 아름다운 곳, 더 지루하고 더 황량한 곳으로의 귀환처럼 느껴졌다. 이따금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순수해지는 것, 그렇게 침착하고 질서정연해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멀었다. 거기에 이르려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많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줄곧 더 어두운 다른 세계를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한 가운데를 관통했다. 그 세계에 머물러 깊이 빠져드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탕아가 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탐독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 아버지와 선한 것으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고 훌륭한 일이었다. 나는 전적으로 그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느꼈다. 그런데도 악당들과 탕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목에 훨씬 더 마음이 이끌렸다. 솔직히 말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회해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때로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해서는 안 되었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되었다. 그런 것은 예감이나 가능성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의 맨 밑바닥에 존재했을 뿐이다. 악마를 머릿속에 떠올리려 하면 악마가 변장을 했든 변장을 하지 않았든 저 아래 길거리나 장터나 선술집에 있는 모습이 아주 잘 상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악마의 모습은 결코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선천적으로 더 가까운 듯한 생각이 자주 들었다. 누이들은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얌전했으며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더 적었다. 누이들도 결점이 있고 버릇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리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악과 접촉하며 종종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나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누이들을 부모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했다. 누이들과 다투고 나서 나중에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나만 나쁜 사람이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원흉이었다. 누이들 안에 있는 부모님, 명령을 내리는 선한 존재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거리에 방종한 불량 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평온한 날에는
누이들과 함께 놀고 누이들과 더불어 착실하고 얌전하게 지내며 성실하고 기특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종종 무척 즐거웠다. 천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 크리스마스와 행복처럼 경쾌한 선율과 향내에 에워싸인 천사가 되는 것은 달콤하고 멋진 일이라 생각했다. 아, 그런 시간과 그런 날들은 얼마나 드물게 찾아왔던가. 나는 나에게 허용된 천진난만한 놀이를 즐겁게 하다가도 종종 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과 과격한 언행에 휘말렸고 놀이는 다툼과 불행으로 끝나곤 했다. 그러다 분통이 치밀면 나는 끔찍하게 굴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렇게나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동안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나 스스로 가슴 깊이 통렬하게 느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 후회와 자책에 고약하고 암울한 시간들이 찾아오고 용서를 구하는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러다 다시 광명의 빛이 비치고 갈등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또는 몇 순간 지속되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과 삼립감독관의 아들들이 같은 반이어서 우리는 이따금 함께 어울려 놀았다. 그 아이들은 거친 녀석들이었지만 선하고 허용된 세계에 속했다. 그런데도 나는 이웃집 아이들,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는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에 대한 말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내 나이 10살 무렵이었다. 학교 수업이 없는 어느 날 오후, 나는 이웃에 사는 두 아이와 함께 이리저리 어슬렁거렸다. 그때 우리보다 더 큰 녀석이 우리와 합세했다. 나이는 13살가량이었으며 힘이 세고 거친 녀석이었는데 재단사의 아들로 일반 공립학교에 다녔다. 녀석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못했다. 나도 그 프란츠 크로머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 녀석이 내심 두려웠던 터라서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는 다 큰 어른인 양 굴었으며 젊은 공장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다리 옆에 강가로 내려가 첫 번째 아치형의 교각 아래 몸을 숨겼다. 둥글게 휘어지는 교각과 느리게 흐르는 강물 사이의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천지였다. 유리 조각, 잡동사니, 헝클어진 녹슨 철사 뭉치, 그 밖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때로는 쓸만한 물건들도 눈에 띄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인솔 아래 그 부근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물건들을 그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슬쩍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훌쩍 물속에 내던졌다. 그는 나비나 노쇠, 주석으로 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일렀으며 그런 물건들은 모조리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챙겼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게 무척 가슴 조마조마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와 어울리는 걸 알게 되면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게 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프란츠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프란츠가 나를 끼워주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어서 나는 기뻤다. 그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어울렸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온 양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가 강물을 향해 침을 뱉었는데 그러는 모습이 꼭 어른 같았다. 그는 치아 사이로 침을 내뱉어서 원하는 곳에 명중시켰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소년들은 학교에서 벌인 온갖 영웅적인 행위와 짓궂은 장난을 떠벌리며 으스댔다.
나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다름 아닌 내 침묵이 크로모의 주의를 끌어 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들은 처음부터 아예 내게 등을 돌리고 크로모에게 찰싹 붙어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으며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의 신경에 거슬리는 걸 느꼈다. 좋은 집안 출신으로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다. 나머지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나를 모르는 척 내팽개칠 게 빤했다. 마침내 나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근사하게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내가 그 도둑질의 주인공인 양 굴었다. 컴컴한 밤에 길모퉁이 방앗간 옆에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 그득 훔쳤다고 떠벌렸다. 그것은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제일 좋은 품종인 레네트와 골트 파르메네만 골라 훔쳤다고 말했다. 나는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그 이야기 속으로 도망쳤다.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내게 익숙한 일이었다. 이야기가 금방 끝나서 혹시 더 고약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는 온갖 머리를 짜내었다. 우리 중에 한 명은 계속 망을 보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아래로 던졌어. 우리 중에 한 명은 계속 망을 보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아래로 던졌어. 나는 이야기했다. 사과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결국 자루를 다시 열고 사과를 반이나 도로 꺼내야 했어. 하지만 30분 후에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반도 가져왔지. 나는 이야기를 끝내고 이 정도면 좀 갈채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다.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열을 내다 보니 나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도취되었다. 두 어린 녀석은 어떻게 될까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지만 프란츠 크로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날카롭게 나를 바라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사실이야?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단 말이지? 그래, 진짜로 그랬다니까? 나는 속으로는 너무 무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도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얼른 맹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 하나님과 행복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해. 나는 말했다. 하나님과 행복을 걸고 맹세해. 그래, 좋아. 프란츠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것으로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곧 몸을 일으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올라왔을 때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쭈삣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프란치는 웃었다. 우린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고. 그는 어슬렁어슬렁 걸었고 나는 감히 그에게서 벗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우리 집에 이르러 현관문과 묵직한 노쇠 문손잡이, 창문을 비치는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안도의 숨을 깊이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아, 집으로, 밝은 곳으로, 평화로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프란츠 크로머가 몸을 디밀고 함께 들어왔다. 앞마당 쪽에서만 빛이 비치는 어스름하고 서늘한 타일이 깔린 복도에서 프란츠 크로머는 내 옆에 바짝 붙어서서 팔을 붙잡고 나직이 말했다. 야,
서둘지 말라니까. 나는 자지러지게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길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일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지른다면 위층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쏜살같이 달려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접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왜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거든. 다른 녀석들은 몰라도 되는 얘기야. 그래? 좋아.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은데. 난 얼른 올라가야 해. 잘 알잖아. 너도 잘 알지. 프란츠가 나직이 말했다. 길모퉁이 방앗간 옆에 과수원이 누구 건지? 아니, 난 몰라. 방앗간 집 거 아니야? 프란츠가 한 팔로 나를 감싸 안아 바싹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의 얼굴이 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 눈에 아기가 번뜩였고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다. 얼굴에 잔인함과 힘이 넘쳤다. 그래, 이봐. 그 과수원이 누구 건지 내가 말해주지. 사과를 훔치는 놈이 있다는 걸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과일을 훔쳐간 놈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과수원 주인이 2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 나는 소리쳤다. 설마 과수원 주인한테 이르진 않겠지? 나는 그의 명예심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배신은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정확히 느꼈다. 그런 일에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다. 이르지 않는다고? 크로모는 웃음을 터뜨렸다. 임마, 내가 무슨 위패범인 줄 알아? 내가 2마르크짜리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2마르크를 벌 수 있으면 당연히 벌어야지. 그리고 어쩌면 과수원 주인이 더 많이 줄지도 모르거든. 갑자기 그가 다시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복도는 더 이상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다. 내 주변의 세상이 붕괴되었다. 크로머가 나를 범인이라고 고발하고 그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온갖 혼란의 공포가 위협적으로 밀려왔다. 온갖 추악하고 위험한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맹세까지 했다. 오 하느님, 하느님. 눈물이 치솟았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느끼고 절망적으로 여기저기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시계가 생각났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고장나서 가지 않았다. 그냥 과시용으로 가지고 다닐 뿐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나는 말했다. 내 말 들어? 날 신고하지 마. 그래봤자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이 시계를 줄게. 자, 봐. 이거 말곤 가진 게 없어. 자, 가져. 은시계야. 원래 좋은 건데 어디가 조금 고장났나 봐. 고치면 될 거야. 크로머는 미소를 지으며 넓적한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나는 그 손을 쳐다보며 그 손이 내게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깊이 적대적인지, 그 손이 내 삶과 평화를 어떻게 움켜쥐었는지 느꼈다. 은시계야. 나는 기가 죽어 말했다. 이따위 은이나 고물시계는 집어치워! 그가 아주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너나 실컷 고쳐서 써! 프란츠! 그가 그대로 가버릴까봐 나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로 은시계라니까. 진짜야.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어. 그는 싸늘한 경멸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갈 생각인지 잘 안단 말씀이지? 아니면 경찰에게 말할 수도 있어. 내가 잘 아는 경찰관이 있거든. 그가 가려고 몸을 획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뿌리를 붙잡았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가 이대로 가는 경우에 벌어질 일들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았다. 프란츠! 나는 흥분한 나머지 목쉰 소리로 애원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괜히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 맞아. 장난이야. 하지만 너는 이 장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걸? 말해봐, 프란츠. 내가 뭘 해야 할지. 뭐든 다 할게. 그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훑어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멍청하게 굴지 마. 크로머는 짐짓 선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만큼 너도 잘 알잖아. 지금 난 이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난 그 이마르크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 정도는 너도 잘 알걸?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어. 그냥 나한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돼. 그게 전부라고. 그제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하지만 이마르크라니. 그건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처럼 내겐 큰 돈이었고 손에 넣을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내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방에 작은 저금통이 있기는 했지만 삼촌이 찾아올 때나 아니면 그 비슷한 기회에 받은 10페니히와 5페니히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한 푼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용돈을 받기 전이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슬프게 말했다. 돈은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전부 줄게. 인디안 이야기책도 있고 장난감 병졸도 있고 나침반도 있어. 나침반을 가져올게. 크로머는 뻔뻔하고 심술궂게 입을 실룩이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헛소리하지 마.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그런 너절한 물건들은 너나 가져. 나침판이라고? 내 성질 돋우지 마. 잘 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난 돈이 없어. 아직까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담 내일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 끝나고 저 아래 장터에서 기다릴게. 그걸로 마무리 짓자고. 만일 돈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아. 하지만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야. 어떡하지? 내겐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에 돈 많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야.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만일 돈을 안 가져오는 날엔. 그는 무서운 눈길로 나를 쏘아보더니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내 인생은 파탄났다. 그 길로 멀리 달아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우리 집 층계의 맨 아래 계단에 앉아 몸을 잔뜩 웅크리고는 불행 속으로 빠져들었다. 리나가 광주리를 들고 땔감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거기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집안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리나에게 부탁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그런 모든 물건들에서 정겨운 고향의 숨결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마치 돌아온 탕아가 고향의 옛 방들을 보고 냄새를 맡을 때처럼.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정겨운 숨결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다. 나는 죄를 짓고서 낯선 물살에 깊이 휘말렸으며 모험과 죄에 휩쓸리고 적에게 위협받았다. 위험과 두려움과 치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되고 멋진 사암 바닥, 현관의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전에 없이 더욱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내게 더 이상 위로나 안전한 보배가 아니라 비난일 뿐이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 명랑함과 고요함에 동참할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 문질러 털어버릴 수 없는 오물을 발에 묻혀왔고 고향 세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그림자를 달고 왔다. 나는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시달렸던가. 하지만 내가 오늘 집 안으로 가져온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장난이고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내 뒤를 쫓아왔고 손들이 나를 추적했다. 어머니도 그 손길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또 그 손길에 대해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도둑질인지 거짓말인지는 하느님과 행복에 걸고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죄는 이런저런 것에 있지 않았다. 내 죄는 악마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왜 함께 갔을까? 왜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을까? 아버지 말씀도 그렇게 고분고분 따른 적이 없는데 왜 그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왜 영웅담이라도 되는 양 범죄 이야기를 으스대며 떠벌렸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이제 적이 내 뒤를 쫓아왔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길이 앞으로 점점 더 추락해서 어둠 속에 이를 거라는 끔찍한 확신이 한순간 나를 사로잡았다. 이미 지은 죄가 틀림없이 새로운 죄들을 낳고 누이들 앞에 나서는 것과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입맞추는 것이 거짓이며 내가 마음속 깊이 숨겨야 하는 비밀과 운명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 똑똑히 느껴졌다. 내 눈길이 아버지의 모자에 이르렀을 때 한순간 마음속에서 신뢰와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씀드려야지. 아버지의 판결과 벌을 달게 받아야지. 아버지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야지. 지금까지 자주 그랬듯이 참회하면 되겠지. 힘겹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힘겹게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면 되겠지.
그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졌던가. 얼마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유혹했던가.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게 비밀이 생겼으며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간부터 영원히 나쁜 편에 속하고 악당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악당들에게 의지하고 복종하며 악당들과 한패가 되어야 할 수도 있었다. 대장부인 척 영웅인 척 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내 젖은 신발을 나무라신 게 다행이다 싶었다. 그 일이 아버지의 주의를 빼앗는 바람에 아버지는 더 나쁜 일을 눈치채시지 못했다. 나는 남몰래 다른 일과 연관시키면서 아버지의 꾸중을 참아냈다. 그와 동시에 야릇하게 새로운 감정, 갈고리로 콕콕 쑤시는 듯한 사악하고 날카로운 감정이 내 안에서 번뜩였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졌다. 한순간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경멸스럽게 느껴졌다. 젖은 장화를 나무라는 아버지의 꾸중이 하찮게 여겨졌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신다면,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사실은 살인죄를 자백해야 하는 마당에 고작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신문을 밟는 범죄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흉측하고 역겨웠지만 강렬했고 깊은 매력을 발산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단단히 내 비밀과 죄에 나를 올감했다. 아마 지금쯤 크로머가 경찰에 가서 나를 고발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나운 비바람이 내 머리 위로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린애 취급이나 당하고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체험의 가장 잊히지 않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순간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존엄성을 가른 최초의 균열이었으며 내 어린 시절을 떠받치던 기둥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하는 기둥들을 가른 최초의 칼자국이었다. 우리 운명의 본질적이고 내밀한 항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이나 균열은 다시 살에 덮이고 아물어 기억에서 잊힌다. 하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는 계속 살아남아 피를 흘린다. 나 스스로도 그 새로운 감정에 와락 겁이 났다. 나는 그대로 아버지의 발에 입맞추며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런 것은 아무리 어린애라도 현자처럼 깊이 느끼고 절실하게 알기 마련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도를 궁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저녁 내내 우리 거실의 변화된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들이 내게 작별을 고하는 듯 했다. 나의 세계, 나의 즐겁고 행복한 삶이 어떻게 과거가 되고 어떻게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지 얼어붙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내가 저 바깥의 어둡고 낯선 곳에 자양분을 빨아들일 새로운 뿌리를 어떻게 단단하고 깊게 내리는지 감지해야 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의 맛은 씁쓸하다. 죽음은 탄생이며 섬뜩한 갱생에 대한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이다. 나는 드디어 침대에 누웠을 때 기뻤다. 그 전에 저녁 예배는 내게 최후의 지옥불과도 같았다. 게다가 우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불렀다. 아, 나는 함께 노래하지 않았다. 음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쓰디쓴 독약이었다.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문을 말하고
저희 모두와 함께 하소서 라는 말로 저녁 예배를 끝마쳤을 때도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뭔가가 그 자리에서 나를 획 낚아챘다. 하느님의 은총은 식구들 모두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나와는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싸늘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떴다. 침대에 한동안 누워있다 보니 따스함과 포근함이 나를 정겹게 애워쌌고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 한번 과거로 되돌아가 지난 일들 주변을 불안하게 파닥거리며 맴돌았다. 어머니는 내게 여느 때처럼 잘 자라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방 안에 여운을 남겼고 어머니의 손에 들린 촛불이 문틈으로 비쳤다. 이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겠지. 어머니는 벌써 눈치를 채셨고 내게 입을 맞춰주며 물어보실 거야. 다정하게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며 물으실 거야. 그러면 나는 울어도 돼. 그러면 내 목에 맺힌 응어리가 녹을 테고,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전부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겠지. 문틈이 다시 어둠으로 채워지고 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더 귀를 기울이며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는 다시 당면한 일로 돌아와 내 적의 눈을 보았다. 그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으며 그의 입이 야비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응시하며 도저히 피하려야 피할 수 없게 된 일을 되새김질하는 동안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고 추악해졌다. 그의 사악한 눈이 악마처럼 번뜩였다. 내가 잠들 때까지 그는 내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도 낮에 있었던 일도 꿈속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누이들하고 배를 타는 꿈을 꾸었다. 오직 휴일의 평온과 광채만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다. 한밤중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더 없는 행복의 뒷맛이 느껴지고 누이들의 하얀 여름 원피스가 햇살 아래서 어른거리는 전경이 눈에 보였다. 나는 그 낙원에서 도로 현실로 추락해 다시 사악한 눈을 가진 적과 마주섰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허둥지둥 내 방으로 오셔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아직까지 침대에 누워있냐고 외치셨을 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는 순간 그만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자 좀 나은 것 같았다. 나는 조금 아파서 아침 내내 침대에 누워 지내며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나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푸죽한 주인을 맞이하는 소리를 듣는 걸 아주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 시간은 왠지 마법 같고 동화 같은 구석이 있었다. 그러면 방 안에 아른거리는 햇빛도 학교에서 초록색 커튼으로 가리는 햇빛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도 제맛이 나지 않고 시큰둥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전에도 자주 그랬듯이 몸이 조금 아플 뿐이었고 그것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 가는 것은 막아주었지만 11시에 장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머는 절대 막아주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다정함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고 마음만 아프게 했다. 나는 얼른 다시 잠든 척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모든 게 아무 소용 없었다. 11시에는 무조건 장터에 가야 했다. 그래서 10시에 조용히 일어나 다시 몸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시 침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학교에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리 세워둔 계획이 있었다.
돈이 없이는 크로머에게 갈 수 없었다. 그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했다. 저금통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나도 저금통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어림도 없었다. 그래도 조금은 들어있었다. 조금이라도 내놓는 편이 한 푼도 내놓지 않는 것보다 낫고 또 최소한 크로머를 달래야 한다고 내 직감이 말했다. 양말만 신은 발로 살그머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내 저금통을 짚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계단 아래에 이르러 비로소 저금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금통에 열쇠가 채워진 걸 발견했을 때까지도 가슴은 쿵쿵 뛰었다. 저금통을 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격자만 부수면 되었다. 하지만 그걸 부수는 게 가슴 아팠고 그걸 부숨으로써 나는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사탕이나 과일을 몰래 훔쳐 먹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내 돈이라고 해도 엄연히 도둑질이었다. 내가 크로모와 그의 세계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멋지게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 느껴졌다. 나는 거기에 저항했다. 하지만 악마에게 잡혀간다 해도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돈을 셌다. 저금통이 꽉 찬 듯 딸랑거리더니 막상 손에 쥐고 보니 형편없이 적었다. 겨우 65페니이었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에 숨겨두고 손에 돈을 꼭 쥔 채 집을 나섰다. 평소 대문을 나서던 때와는 달랐다. 위층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멀리 길을 돌아갔다. 달라진 시내의 골목길들을 이리저리 누비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를 지나고 나를 주시하는 집들과 나를 수상쩍게 여기는 사람들 곁을 지나쳤다. 가는 도중에 학교 친구 하나가 언젠가 가축시장에서 은화를 한 개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게도 그렇게 돈을 줍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내게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설령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부서진 저금통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주 느릿느릿 다가왔으며 내게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그러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자기를 따라오라고 눈짓으로 명령했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계속 걸음을 옮겼다. 슈트로 거리를 내려가 오솔길을 지나서 집들이 끝나는 곳, 어느 신축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문짝도 창문도 없는 벽들만 황량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주변을 둘러보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벽 앞에 서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는 한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어? 크로머가 냉정하게 물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주먹 쥔 손을 꺼내어 그의 손바닥에 돈을 쏟았다. 그는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얼마인지 셈을 끝냈다. 65페니잖아.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기가 죽어 대답했다. 내게 있는 걸 탈탈 털었어. 나도 너무 작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그게 전부야. 더는 한 푼도 없어. 좀 더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크로머가 약간 부드러운 어조로 나무라듯 말했다.
명예를 존중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법이라고. 내가 너한테서 부당하게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 정도는 너도 알겠지? 자, 이 동전들은 도로 집어넣어. 다른 사람은 너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지. 절대 깎지 않아. 약속대로 다 준다고. 하지만 정말 더 이상 없어. 저금통을 탈탈 털었단 말이야. 그거야 네 사정이지. 하지만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너는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히 빚이 있어. 그걸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그래, 꼭 갚을게, 크로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금방 돈이 생길 수도 있어. 내일이나 모레쯤.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너도 이해하잖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너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난 오늘 12시 전에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어. 난 가난하거든. 너는 옷도 근사한 걸 입고 점심에도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잖아.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을게. 조금 더 기다리지 뭐. 모레 오후에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때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게 휘파람을 불어보였다. 자주 듣던 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알고 있어. 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휙 가버렸다. 그건 우리 사이의 거래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어디선가 느닷없이 다시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시각 이후로 툭 하면 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놀이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휘파람 소리가 집요하게 쫓아왔다. 그 소리는 그때부터 나를 올가맸고 내 운명이 되었다. 알록달록 단풍 든 온화한 가을날 오후면 나는 우리 집 마당의 작은 꽃밭에서 놀곤 했다. 난 그 꽃밭을 무척 좋아했다. 나는 예전에 사내 아이들이 하던 놀이를 다시 하고 싶은 야릇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말하자면 나보다 어린 사내 아이. 아직 착하고 자유롭고 천진난만하고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사내 아이 역할을 하며 놀았다. 하지만 한참 신나게 놀고 있으면 어디선가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와 흥을 깨고 상상의 나래를 찢어버렸다. 번번이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도 번번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방해받았다. 그러면 집을 나서야 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의 뒤를 쫓아 고약하고 지저분한 곳으로 가서 변명을 하고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들어야 했다. 그 일은 아마 기껏해야 몇 주 계속되었지만 내게는 몇 년, 아니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내게 돈이 생기는 일은 드물었다. 리나가 조리대에 내려놓은 장바구니에서 슬쩍 훔친 5페니히나 10페니짜리 동전이 전부였다. 나는 번번이 크로머에게 욕설을 듣고 바보 취급을 당했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은 사람은 나였다. 그의 것을 훔친 사람도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도 나였다. 내 인생에서 그렇듯 절박한 궁지에 몰려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보다 더 큰 절망과 더 큰 구속을 느껴본 적도 결코 없었다. 나는 저금통을 장난감 동전으로 채워서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았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크로머의 야비한 휘파람 소리보다 훨씬 더 두려울 때가 많았다. 혹시 저금통이를 캐물으려고 오신 게 아닐까? 내가 여러 번 빈손으로 나타나자 내 악마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크로머를 위해 일해야 했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심부름을 대신해야 했다. 또는 내게 힘겨운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를테면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상의에 종이 조각을 붙여야 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런 괴롭힘을 당했고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렸다. 한동안 나는 알아누웠다. 자주 토하고 걸핏하면 오한에 시달렸지만 밤에는 열이 펄펄 끓고 땀에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나를 무척 자상하게 돌봐주셨지만 그럴수록 나는 괴로웠다. 그런 어머니에게 신뢰로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저녁에 일찍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개를 가져오셨다. 예전에 내가 착하게 굴면 종종 저녁에 잘 자라며 그런 먹을 것을 상으로 주시곤 했는데 그 시절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거기 서서 내게 초콜릿을 내미셨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간신히 고개만 가로저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지 물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고 나가셨다. 그리고 이튿날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물어보시려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굴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는 아침에 찬물로 목욕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 무렵 나는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 우리 집의 질서정연한 평온 한가운데서 나는 고통스럽게 겁에 질려 유령처럼 살았다. 가족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나 자신을 거의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종종 흥분하셔서 무슨 일이냐며 다그치셨지만 나는 마음을 닫고 차갑게 대했다.